안녕하세요. 제13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진행을 맡은 임영섭입니다. 금년에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다는 대주제를 놓고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먼저 이영순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사람에서 상임 고문을 맡으시면서 포럼을 이끌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13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은 주식회사 도브라이프텍의 후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그 솔루션을 찾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 크게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도브라이프텍 김일순 회장님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0년 대형 병원에 환자 의문 공연을 가셨다가 유해 분진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진폐 환자를 보시고 이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양질의 마스크를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고 계시는 평생을 마스크 산업에 바치시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분야 학부와 대학원의 많은 학생들에게 매년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시어 안전보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시는 보기 드문 ESG 경영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일순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데 김일순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큰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김성진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잠시 후에 축사 말씀을 대신해 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우리 포럼에 참여하시어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님, 휴렌 김춘상 대표님,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실 국토안전관리원 임석빈 박사님, GSIL 이정우 대표님, 그리고 좌장 겸 큐레이터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재단법인 비풀 미래일터연구원 임영섭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포럼의 소주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설업의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은 기술 진보의 효과가 87%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산업기술의 발전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은 혁명적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태균 개건 교수께서는 이제 우리 사회는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초인류사회, 초경쟁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 간,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 자유로운 사회가 오고 인간의 지능이 빠르게 기계의 지능으로 대체되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역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날에는 호모 사피엔스를 능가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고 경계가 없는 경쟁의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술 진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은 물론 산업 현장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도 결국 백신이라고 하는 기술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변모하게 하는 기술 진보를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중대재해는 일하는 사람과 그 주변을 파괴함은 물론이고 그 일터의 생존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대재해가 국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의 우리 포럼은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 이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살피어 건설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획기적인 건설업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미래일탄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과 송영중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님 겸 포럼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하시는 이명섭 큐레이터님 그리고 발제자님 및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포럼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주식회사 더블라이프텍의 김일순 회장님을 대신해서 김성진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도브라이프텍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는 김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한 이제 된 것은 회장님, 김일순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집안에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이영순 이사장님하고 저희 김일순 회장님하고는 평소에 각별한 우위가 있으시고 안전공단 이사장 하실 때부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사이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가보라고 해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 포럼에서 얘기가 된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중대재해 관련 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회장님이 들으시고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포럼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의로 이제 표시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를 좀 주셔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 회장님은 아까 잠깐 우리 이영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970년도에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이 직업병인 진폐에 많이 폭로가 되고 그 환자들이 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명동에 있는 캐톨릭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회장님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하던 중에 저 사람들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 그래서 진폐다. 주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병이다. 그걸 보시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그 어떤 큰 어른 되시는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쪽에도 이런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이런 그 개인 보호구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부 쪽에서도 노동과학연구소를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국가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작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광산을 비롯해서 조선소, 조선공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선소는 주로 용접, 흉이 많이 발생되니까 용접 흉에 의한 또 직업병이 많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한 산업용 보호구를 개발하고 쭉 지내오다가 2010년도부터 세계적인 이제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죠. 메르스다, 사스다 해서 그러면 산업용 이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호뿐만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식약처, 당초에는 이게 산업안전공단에서 식약처의 의뢰를 받아서 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만들던 것을 독립해서 이제 식약처가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 마스크를 우리가 제조해서 판매하고 하는 거기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되돌릴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업병자의 가족들의 도울 방안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이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그때 좀 회사에 많은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비롯하여 그 대학교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지금도 계속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마스크 제조는 직업병 예방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개인 보호구를 만들어서 착용시키는 건데 이 개인 보호구도 마구 이렇게 만들어서 착용케 하면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구와 개발하는 데 대한 투자를 해서 이 학교는 학생들이 연구하게 되고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호흡용 마스크를 연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안이 어떤 정부 정책이나 또 국민들, 노동자들의 그 건강보호라든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그것이 저희 회장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회장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설 중대재해 예방, 첨단 기술의 활용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안전 관리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지정 토론과 추가 토론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럼이 제시한 토론 꼭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답을 해주시고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 토론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홍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 교수님은 군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건설안전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안홍섭입니다. 우선 제목이 사실 우리 사고 예방, 재해 예방의 대책이 중대재해용하고 일반재해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 정책이 이제 사망자, 특히 중대재해 예방에 맞춰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중대재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정해서 좀 붙이게 됐는데요. 우리 건설 사고는 아시다시피 전체 사고 사망자의 항상 절반 정도인데 사실 제조업보다 10배 정도 사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20분 동안에 제가 다 말씀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슬라이드도 원래는 한 26장 정도에서 제가 되려 한 34장 정도로 늘려와서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슬라이드를 삽입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건설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기존에 봤던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입장에 가지고 있는데 입장에 따라 관점이 생기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생기고 관점에 따라서 결론은 자동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는 특히 사고의 경우는 보통 서너 단계 나누지만은 제가 분석한 건설사고 요인은 10단계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이제 각 대책마다 차원과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섞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기존의 노력과 성과하고 왜 성과가 없었는지 하고 4차 산업기술이 과연 이런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하고요. 먼저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생명지키기란으로 이제 2017년도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동영상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건설 사고에 가장 획기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발주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정수반이 발주자 알 리가 없죠. 사실은 이런 것도 제가 그동안 30년 이상 노력한 결과 여기서 이제 건설안전의 혁신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런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존의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이 대책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이전하고 이후.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아직 아까 발주자라는 개념이 들어왔지만 제도에 제대로 정착이 못 됐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도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행형이죠. 자,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면 사실 심각성을 보시면 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국민생명지키기 제작 2016년에 499명에서 작년에 458명.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줄질 않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사고 사망률은 작년에 2.0까지 되려 늘었는데요. 이 사고 사망률 2.0은 실제로 하면 4.0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 근로자 수가 거의 실제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산정되다 보니까 재율이 반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설업은 변함없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50%인데 근로자 수로는 7%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규모별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120억 미만이 무려 8할에 가깝습니다. 8할에요. 그래서 과연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에 과연 4차 산업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그 사고 사망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따로 없다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도 고용분화공단에는 건설안전 있는 조직마저 해체되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 관리에서도 안전 조직이 선행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그 안에 중상해, 경상해가 있고 아차사고, 위험사고 이렇게 많은 기층이 있는데 우리는 빙산에 보이는 꼭대기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대책들이 우리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사망지 특성에서도 보면 건설업은 세계 각국이 항상 추락이 절반입니다. 근데 추락은 사실은 고도의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그 하이테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재래형인데 이건 기술 부족 문제가 아니고 기본과 원칙의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영국의 사례를 좀 보시면 그 영국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력한 만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 최근에 1.6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사고 사망 10만인1입니다. 우리보다 단위가 하나 낮습니다. 단위가 하나 낮습니다. 근데 줄여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94년에 건설안전법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 전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또 한 번 개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건설업 근로자 수가 약 280여 명, 300명 명 되는데 사망자 수는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50만 명에 500여 명, 450명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노력만 해도 효과가 없는 과연 근본 원인이 뭔가? 그에 대한 성찰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서울타워 보이시겠지만 착공한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같은 상황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갖고 잡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들, 특히 일시성하고 이동성, 한시성들이 잡을 수 없는 대책을 일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최고 의사결정이 발주자가 의사결정에 배제되어 와서 그거를 27년도에 제대로 바로 세우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제조공장 건설 현장은 소유주가 발주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발주자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크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도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조업이나 다른 사람들 도급하고 건설업의 도급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급자는 전 과정에서 발주자부터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더 상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외국의 경우는 건설업에는 다 따로 내갖고 건설업을 따로 다루는데 우리는 제조업 도급하고 싸잡아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전혀라기보다는 그 전부 개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공사, 건축공사는 이런 식의 기획부터 굉장히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고 발주자로부터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산업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영국의 그 공장법에서 태생이다 보니까 금기법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업자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정제로 성립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다루는 수준의 그 계약 관계를 출발한 겁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공사 안전으로 최근에 산업법이 뭐 발주자청 여러 가지 확장은 됐지만 여전히 이 밖에 있는 영역들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도 공사안전도 범위를 확장을 했지만 여전히 이 나머지 부분의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도와 노력의 한계죠. 자, 사고 원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데는 저 기획 발주 단계부터 발주자 위에 공공공사 같은 기재부나 정부 부처까지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자하고 사업주 차원의 대책으로 대부분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의 원인, 사고를 예방하려면 저 끝에 있는 상류 단계 원인부터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물류사고가 대표적인 전형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불완전한 상태를 잡으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부질없다기보다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만 효력이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는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뭐 제도나 정책의 그 문제점들이나 한계성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내가 자세하게 대처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럽니다. 그 산안법에서는 제도 공장용의 틀을 탈피하지 못해서 감리자나 설계자, 발주자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건설진흥법이나 건설 관련 법령에서도 그 미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유 때문에 발주자를 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모든 대책들이 사실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앞에서 보여드려. 자, 그리고 중대재해법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고매하고 좋은데 경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그 결정적인 조항 하나 때문에 모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물론 굉장히 관심을 끄는 데는 기여했습니다. 사장이 관심을 갖게 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또는 이해준하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을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 사업주가 안전 담당자를 선임해갖고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중대재해법 전체를 무력화시킨 최악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부채합정 산재 사망사고 대책도 이제 여기에서도 아직 우리 기존의 그 산안법원 쪽의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크게 탈피를 못하고 있고요. 그 현장의 안전수준, 공사 착수 전에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가 우리 일본의 노동안전인증법을 상당히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에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빼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법의 목적은 자꾸 간섭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매우 미약합니다. 계속 현장에 가서 귀찮게만 하는 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장의 불만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는데 안전조직 관련 계획서 교육 점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원화돼서 현장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걸 고치기 전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이행성, 작동성부터 먼저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부분 소홀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덧붙이는 쪽에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국토부에서 건설안전 특별법까지 발의를 하게 됐고요. 우리 학회에서는 이 기본 밑그림을 제공했는데 여전히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조금 반응이 미흡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대책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규제하고 규제한 벌칙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 현장 점검과 감독으로 또는 안전관리자만 증언함.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초미의 관심사는 현대 HDC 삼성 한전 부지에 짓는 거 있죠. 그런 공사는 수천억이면요. 공사 초기에 안전관리자만 여러 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공사 초기에 한 명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공사 초기에 공사팀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전담을 고집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비를 아무리 2%를 준들 직접 공사비가 부족한데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선행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장과 직원의 생각이 다르다든가, 우리 건설업체 사장의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넘어갔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이제 사고 예방 원칙이 아직 좀 구현에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지고요. 결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안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안전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안전은 생산과 분리될 수 없고 안전은 일체라고 배웠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빌트인 세이프티가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을 안전 전문가나 안전 관리자 역할로 분리시켜 오다 보니까 현장 공사팀의 안전이 우리가 산안법 40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건설사는 좀 나아졌죠. 그래서 궁극적인 건 공사팀, 자율안전 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었던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싶고요. 근데 결국 이제 마음가짐이 문제인데 마음이 바쁘면 마음이 없어지죠. 우리 궁극적으로 막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게 안전의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유럽의 경우는 벌써 92년도, 그리고 영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94년도에 건설안전, 우리가 어떤 건설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96년부터 최근까지 줄기차게 바꾸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국토부, 고용부가 다 비켜갔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도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안 안전관리 확보 방안 같은 게 뭐냐면요.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바꾸라고 했어요. 야, 건설업은 안전관리 체제가 안 맞으면 바꿔. 두 부서가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도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 안 돼서 급기야는 이제 우리 국정수반을 통해서 2017년도에 그 숙제를 각 부처에 전달한 겁니다. 전달했는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영국의 CDM처럼 그 안전 책임의 원칙이 아직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고 있고, 지금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잡아가는 마지막 이제 진통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그동안 노력하면서 정말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산하의 약 300여 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데가 안전 수준이 최근 3년 동안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이냐? 법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공공기관 안전관리 방안하고 안전관리 지침인데, 거기 보시면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LH나 도로공사 같은 데도 사고 사망자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는 법도 아닌 지침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진법이나 산안법의 천여 개 조항보다도 이 한 줄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안전을 하면서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장치를 못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는 그 사망사고 난데 임원을 문책을 안 하니까,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 문책 규정까지 작년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민간이나 사업의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벌칙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기술의 이제 적용성으로 넘어가 보면은, 4차 산업기술 현장의 모든 곳에 다 쓰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일이 아닌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진흥법 이런 등에 이제 촉진하는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공사 금액 제한이 있고 공공공사의 제한적이라는 이제 한계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느냐. 우리 사고 발생 메커니즘이나 원칙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안전관리는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가면 하이니의 1939년도부터 50년까지 이제 하이니의 그 사고 예방 원칙 밑에 보면 이제 단기적 대책, 중기적 대책이 또 나오죠. 보면 문제는 이때 하이니의 대책에는 뭐가 빠져 있었냐면 이 안전 조직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만 조직이 빠져 있었죠. 근데 그 위에 중요한 거는 철학과 원칙은 그 훨씬 선행하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 못했던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문제가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4차 산업 기술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한 것들이 안전의 기본이 되는 건데 현장 조직 R&R 본사 본부하고 관계 안전시설의 기준 그다음에 유해이온 발생 안전관리 계획서 계획 기능 이런 것들이 안전의 근본 요인들인데 현재로서 4차 산업기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해이온 방지 안전계획을 현장에 맞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현장의 상황을 센싱해서 점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수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 하드웨어 실시간 정보 활용, 소프트 센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모니터를 아무리 켜놔도 그걸 모니터링할 사람이 그 사람이 다 그 보고 앉을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 측면인데요. 이제 아까 사고 사망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에 도입이 되려면 앞으로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 아까 말씀드린 그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건설 산업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주력을 되려 약화시켜서 인간을 무능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활동을 성령화라는 거 위험 작업의 자동화, 위험의 조기 감소 등의 보조적으로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관리상 해결하면 플래닝 단계, 가장 핵심적인 단계의 근본적인 도구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경제적 동기가 모든 제도에서 간과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보면은 스페인들이 아즈텍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의 혈안이 돼 있었죠. 당시 사람들 전부 금광 캐는 노예를 썼죠. 그러니까 그쪽이 추장에 물었죠. 당신들은 왜 금을 좋아하느냐? 금은 이거는 물러가지고 도구로도 못 쓰고 천하에 쓸모가 없는데 왜 목숨을 거냐 그러니까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기제가 돼야 안전 대책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거죠. 이 욕구를 조금이라도 억제시켜보고 일단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기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기술이 긍정으로 가든 부정으로 가든 인간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촉진을 하지만 제한적이고 우리가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소 현장에는 여전히 적용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위 건설사 한 10대, 20대하고 그 이하의 12,000개, 협력업체 45,000개하고는 빈부 격차보다 안전 수준 격차가 크다 그럽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거의 기여를 못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로자부터 모든 건설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제, 책임 체제부터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 기능으로는 예방 기능과 함께 말씀드린 작업장의 비인간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모니터링 하도 발달해가지고 농땡이 피우는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퇴출됩니다. 메이저 건설사들은 이미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로봇처럼 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4차 산업 기술 활용의 아주 역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앞에 사실은 우리가 건진법, 산안법, 히스토리를 조금 중간중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봐야 미래의 갈 길을 찾으신데 욕지 미래는 선찰이연이라고.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만 보고 앞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과거에 잘못하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위에다 또 틀린 벽돌을 쌓게 되는 우를 겸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을 무시하고 항상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어렵더라도 원칙은 사수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안전 관련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다면 원칙을 벗어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안전관리계획서, 위해위험 방지계획서. 실행 의무자가 작성한 게 1번 원칙인데 그게 빗겨가 있습니다. 다 외주져 갖고 싸구려 작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는 못 고치더라도 교황 요한 23세가 얘기한 것처럼 옴니아 비델의 물타 디시물라레 파우카 코르게인데요. 우리가 정말 그 아르키메데스의 작용점, 지대점이 되는 하나만 잘 고치면 기존의 인프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핵심을 제가 보기에는 맹인 보상할지도 모르는 빗겨가는 아직도 빗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참고문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따 토론 시간에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께서 기존 건설안전관리 프레임의 한계와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휴렌의 김준상 대표님께서 중대재해 예방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휴렌의 김춘상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휴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건설 현장에 지금 단연간에 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LH 그런 지자체 등에서 공급을 하여 있고 세팅을 하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인 것처럼 중대재해 예방과 첨단 기술, 이 중대재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건설 부분도 있고 이제 제조업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안홍수 회장님처럼 말씀처럼 건설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로 된 부분으로 해서 이 중대재해, 그 건설 현장에 관련된 중대재해와 그 다음 IT적인 측면들을 한 융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막연한 그런 첨단 기술, IT 쪽으로 해서 이제 첨단 기술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다봐서 여기까지는 내다볼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런 첨단 기술을 말씀드림으로 해가지고서 조금은 이 건설 현장에 관련된 이런 IT적인 융복합적인 그런 측면들을 좀 더 피부로서 와닿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해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요는 그 안전 현황, 현재 스마트 안전에 관련된 국내 현황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안전 첨단 기술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카테고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의 이제 지향점이 어떤 부분들을 지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다시피 국내 스마트 안전 현황은 이 장비류, 즉 어떤 장비에 발생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안전 장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류 총 두 가지로 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장비류도 있고 시스템류도 있지만은 업체들이 각각이 다 다지각당한 그런 운영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기술력은 좀 뛰어나지만은 영업력이 부족한 그런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업체에 대한 진입벽이 점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런 국내에 있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시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안전 관리는 이런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장비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시키고 확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그거에 따른 이제 재해 사고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안전은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려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제 근로자의 위치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근로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어떤 근로자가 가는지. 우수저 같은 경우에는 방수하고 골조공사에 있는 근로자는 갈 수 있지만은
도장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이제 근로자 위치 기반 안전 시스템이 있고, 맞춤형 장비 솔루션, 즉 근로자들의 장비, 다양한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안전 장비들에 대한 장비 솔루션과 영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라든지 건설 현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영상 통합 관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세 개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즉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은 이 네 개의 카테고리를 해가지고서 구분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런 플랫폼이라 그러면 다양한 장비들을 탑재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확장성과 건설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은 관가시할 수가 없거든요. 즉 산안법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안전 전체 공사비에서 한 2.5% 정도가 이제 산안법 안전관리비로에서 측정이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진법 안전관리비로에서 계상이 돼야 될 부분인 건데, 과연 산안법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금액을 측정을 해서 이제 현장에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기준점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확장성과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예, 통합관제 시스템은 현재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해서 업체들이 다양한 이제 적용 방식과 표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대시보드들이 형성이 돼서 현장에 지금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대시보드들에 이제 SVMS, 즉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탑재가 됨으로써 이런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IoT 센서들에 대한 결과값들이 도출된과 동시에 영상으로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한 개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접촉되어 있는 한 개의 이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보여줄 수가 있고 구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근로자 위치 기반 안전 시스템은 즉 근로자들이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인 건데, 이런 스마트 헬멧 중에서도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모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고리라고 해서 안전고리를 매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이 어떤 경고심을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비들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박워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나 태그들을 확인해서 근로자가 쓰러지면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IoT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건설과 만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나은 기능들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정도 기능들로 해가지고서 현장에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IoT 장비들도 있지만은 근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휴대폰에는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들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건설사,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들까지 해가지고서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 정보나 그런 기본들을 토대로 이제 건설사 직원들과 전문건설사가 함께 모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가 통합관제 시스템과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위치도 정보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공지사항도 전달할 수 있고 대피 알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양방향 통신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경보 시스템이 가능하냐, 그래서 통신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 주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건설은 지금 국내 건설을 한 70년 정도의 역사라고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 값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단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에서 많은 대량의 확보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환산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거까지가 이제 요런 근로자 위치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들은 운영이 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맞춤형 장비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어쩌면 IT 쪽으로는 굉장히 단수로울 수도 있는데 이게 건설과 만남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만큼 활용성을 가지고 있냐, 이제 그런 적인 측면인데요.
뭐 중장비에 접근하였을 때 이제 뭐 알림이 울리고 관리자가 중장비 근처에 갈 때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중장비 접근 감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해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기성 제품으로는 뭐 이제 산소, 그 다음 항화수소, 이산화탄소, 뭐 그런 메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4가지 4대 유해가스 부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건설 현장으로 옴으로써 요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이제 온도도 들어가서 이제 동절기 때 이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도 있고요. 그런 센서들이 안전보건공단 수치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거죠. 이 관리자 휴대폰으로도 보내고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이동형 접근 경보기 조금 더 근로자들한테 직관적이게 여기에 근로자가 접근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근로자 역시도 아 여기서부터 뭔가 위험하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계구부 안전 시스템, 계구부 덮개가 열렸냐 닫혔냐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계구부 덮개를 누가 열었냐. 근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냐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계구부 덮개가 열려 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그런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아 지금 계구부 덮개가 열려 있으니 어디에 가서 좀 닫아두시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했을 때 유효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뭐 중량물 낙하 경보기, 뭐 신호수가 항상 뭐 중량물이 낙하하고 인양하고 상향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호루라기로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IoT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접근 위험물 경보를 근로자한테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이고요. 갱폼 추락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갱폼에 있는 마지막 볼트를 사람들이 체결을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풀어가지고서 갱폼을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양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휴먼 에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에러점들로 해가지고서 큰 사고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뭐 갱폼 추락 방지 시스템은 어쩌면 마그네틱 센스를 이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마그네틱이 떨어졌을 때 지금 당신은 여기 볼트를 체결해도 된다는 그런 멘트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휴먼 에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이게 어쩌면 단순하지만은 그 단순함을 강가시하면서 놓쳐 있는 부분이라고 현장에서는 이제 판단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기울기 측정 감지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격 계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상부로 올라오면서 가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울기 측정도 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뭐 이동형으로 되어 있는 안전 스피커, 그 다음에 레이저 가이드, 그 다음에 위험 알림이, 그 다음에 뭐 지능형 CCTV, 이동식 CCTV 등 이렇게 다양한 이 하드웨어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또 이런 영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AI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보면. 작년에도 보면은 그 니아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영상을 한 300만 장 정도를 찍은 거를 이제 1000만 개의 인스턴스로 해가지고서 레이블링 작업하고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구축한 것들을 작년 이제 12월 달에 제공을 했으니까 올해 5월 달부터는 이제 그런 영상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의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획득을 하는 거죠. 일반 대중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는 획득하는 거는 좀 쉬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건설 현장은 복잡다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 획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 대부분이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이제 금년도에는 또 어떤 부분으로 해서 니아에서 과제가 나왔냐 그러면 고소 작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정부는 지금 이 건설 현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AI로 과연 얼마만큼 가야 될 수에 대한 걸 방향성을 한번 가보고자 해서 작년에는 근로자 중심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고소 작업, 즉 추락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어떤 구체화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영상 자료에 대한 그런 획득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I가 아직까지는 건설 현장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지만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료가 많이 제공이 됨으로써 이제 많은 기술적으로 진보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텍팅 되는 것들이 이 근로자들, 결국에는 타워 크레인 높이에서 근로자들을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근로자에 대한 이제 퍼스널로 해서 디텍팅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줌 인 아웃을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사람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모를 그런 걸 하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AI적인 측면들이 사람에 대한 객체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줌 인아웃을 해서 이 사람이 안전모를 썼냐,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냐, 각반을 맸냐, 안전화를 신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세부 테크닉까지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AI 기술들이 이제 이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빔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부분들, 이 빔도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300억 이상 공공기관의 의무 적용이라 그러면 빔 역시도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빔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는 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안전 쪽과 접목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정도의 역할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더 이제 확대가 돼서 조금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선 이제 빔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안전 쪽으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비류들이나 이런 시스템류들, 뭐,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은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보면. 그만큼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각자가 다 각자의 시스템으로서 이런 장비들을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LH에서는 이제 이런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를 구축을 이제 공고안을 내가지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보면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많이 괜찮은 장비류들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류들 여기에다가 모두 다 탑재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그런 소모성이나 시간적인 소모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소모성을 최대한으로 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앞서서 나간다 그렇다 그러면 각각의 공공기관들은 물론 다 본인들만의 시스템을 갖추긴 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통합 모듈,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통합 모듈도 되고 오픈 API도 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확장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스마트 안전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아마도 19년 4월 달쯤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고 20년 3월 달쯤부터는 지침에 대한 강경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장비류나 시스템류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정량적인 수치화가 돼 있는 바는 현재는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스마트 안전을 5년 정도를 했고 현장이 각계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몇 번의 현장의 경험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로우 데이터 값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통계 자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은 이런 정량적인 수치보다도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인 기대 효과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안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은 지금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가 이거 뭔가 안전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네? 그런 경각심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기대평가에 있어가지고서 이런 스마트 안전은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은 추상적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 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재해 사고가 하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를 사용하는 데서. 그러면은 그 재해 사고에 발생된 데이터를 이제 한 개의 데이터로 보는 것이죠. 그 한 개의 데이터는 어떤 공정의 근로자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 그런 한 개의 데이터가 확보가 됐다 그러고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수년간에 다룰 그런 사망이라든지 어떤 산업 재해에 관련된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빅데이터로서 꾸려지게 되고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축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와 유사한 패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이제 자동적으로 사전 사고 예방 경보 알림을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통계 데이터로 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유사한 움직임을 가진 근로자한테 사전에 미리 당신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 하루의 일정은 조심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사고 예방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해준다 그러면
분명한 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스마트 안전으로 해서 다가가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 값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나 이런 측면들에 봤을 때는 이제 공정 관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두 번째에 대한 기대 효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근로자가 쓰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근로자들끼리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이 되고 이제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지역 근로자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이 근로자들끼리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확대가 돼서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이런 근로자들한테 어떤 강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왜 억지로 써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공공기관이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한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그렇게 잘 사용하는 근로자들한테 어떤 리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줘서 근로자들이 이왕 쓰는 거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입장에서의 이런 스마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이러한 이 스마트 안전 관리에 대한 이제 기술의 지향점들은 결국에는 뭐 사용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적인 측면도 있고 꼭 무언가를 감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자발적인 차원도 분명한 건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도 꼭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꼭 해야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냐. 모니터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AI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모니터링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알림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런 좋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인간과 AI의 상호보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기술 지향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빅데이터 축척을 해서 사전 사고 예방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냐. 그런 데이터적인 관련된 측면도 이제 기술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이고요. 이 금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이제 보건공단도 그렇고, 이제 각종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 세 번째 측면에 대한 이제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이제 적용안을 좀 많이 검토들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300억 이상에 대한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가 의무화가 됐다 그러면 300억 이상이 아닌 그런 미만에 있는 현장들은 과연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규모 현장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자유롭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확장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근로자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모두 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실용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기술적 지향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이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IoT가 적용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이제 융복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지금 이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첨단 장비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임석빈 박사님과 이정우 대표님께서 포럼이 제시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석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 박사님은 텍사스 A&M 대학에서 구조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재직하시면서 스마트 안전통합관제 시스템의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연구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드릴까 합니다.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은 국책과제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의 7세부 과제이고요. 그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7세부, 8세부, 9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3에 해당하는데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제가 중점 3을 총괄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7세부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앞서서도 이렇게 발표해 주셨던 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향하는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소 현장을 타겟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세부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 관련된 기술은 이제 중앙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9세부인 임시구조물 안전 확보 기술은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달 실무자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꼭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안홍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휴율은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더 이제 좀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그 건설 현장에 최대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7세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7세부는 이제 5가지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건설 안전 분석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은 앞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인지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재해를 좀 방지해보자, 사고를 방지해보자는 측면이고요. 더불어서 국토부 관함과 요청으로 그 재해 비용 산정하는 그런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연구인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그 경영자, 발주자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직접비뿐만 아니라 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공사가 지연되고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DB화해서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비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기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현장 긴급재해 대응 기술입니다. 예방만 하면 뭐하냐,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니즈가 있어서 그 부분이 중소 현장에 타겟팅돼서 조금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4가지 큰 구성 기술이 있는데 그 안에는 침수율을 예측하는 침수 예측 피해를 예측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이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화재 위험 발화원과 어떤 그런 용접 작업과의 어떤 그런 것들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서 발화원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화재 확산 시나리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큰 현장은 아니고요. 어떤 좀 흙막이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흙막이 중소 도심지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흙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을 채워서 워터백 개념으로 이걸 조금 방지하고 작업자를 좀 보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작업장 안뿐만 아니라 주변 봉사장 주변에 보행자들까지도 민원을 방지하고 좀 안전에서 좀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펜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점 기술 3번에 해당하는 것은요, 현장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으로서 현장단에서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공정과 연계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경량화된 빔에다가 모바일 내비게이터 포함해서 경량화된 빔에다 표출하는 기술들을 좀 고민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센터를 구축해서 여러 현장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들을 그 안에서 분석해서 위험을 인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저희는 이제 10개 중소 현장과 1개의 종합 테스트베드, 도로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저희 기술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점을 계속 발굴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거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2건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저희
그 관련해서 개발한 것들을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지자체나 그 발주기관, 공기업 같은 데다가 이걸 내려주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스마트 CCTV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의 작은 현장에 대해서 그런 CCTV 지원 사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 안전을 갖다가 좀 제고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만 해서는 엄청나게 1년에 30만 건에 해당하는 어떤 그 공사 현장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통해서 DBR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CSI라고 해서 저희 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위험요소 프로파일이 있는데 사실은 경험치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도출하고 그게 현장 맞춤형으로 시스템 미운영 현장에다가 그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5개의 지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지사에서 현장을 효과적으로 방문해서 위험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 해칭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공 단계의 그 품질 정보, 안전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FMS 정보까지 이렇게 모아서 시설물 건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를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CSI의 정보들이 이제 모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일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기관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다들 정보 공유를 좀 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력하고 있고요. 통해서 안전사고 시나리오 생성하고 위험 예측 인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이 현장단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충분히 검증해서 어떤 제도적인 필요 부분까지도 저희가 연구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관련 DB화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유사 사고가 방지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안전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 CCTV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현장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치부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건설사에서 근무할 때 현장에서 품질 사고가 나서 그 현장을 가보면 이미 현장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대형 사고가 났을 때도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고 후에 모든 것들이 처리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CCTV를 운영하게 되면 감시라는 측면보다는 정말 사고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실은 뭐 경영자의 책임이 좀 많이 강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작업자들도 사실 안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같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통해서 정말 현장이 안전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정말 경영자가 열심히 현장을 관리했다면 경영자는 그 CCTV 영상을 통해서 그 책임을 조금 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작업자들도 그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CCTV 운영에 대해서는 뭐 비록 처음에는 많은 거부감이 있겠지만 이게 결코 자기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그 차량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말 현장에서 불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8세부의 어떤 작업자 안전기술, 9세부 임시구조물 안전기술까지 같이 아울러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소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영상 기반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그 스마트 웨어러블이나 어떤 그 품질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애딩해서 종합 현장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안전통합관제 시스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GSIL의 이정우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대표님께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의 활용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포럼이 주문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SIL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일단 건설 현장에서 첨단 기술 개발과 적용은 앞선 그 섹션에서 너무나도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해외 사례를 좀 기준으로 본다라면 해외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것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포커스로 많은 IoT나 ICT 또 IT, AI 기술들이 지금 접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냥 관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의 전, 중, 후 세 가지의 각각의 파트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안전을 시작한 8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슈가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쪽에 이슈가 돼 있다라면 최근에 당사가 뭐 삼성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DRI 같이 뭐 D-1 리스크 익스펜션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인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선진 안전기법을 도입해서 그거를 스마트 기술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장 적용 활성화가 잘 되려면 결국은 저는 안전관리자도 편해야 되고 근로자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중소건설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고 있거든요. 다녀봤을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조차도 어려운 중요한 그 중소건설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진짜 똑똑한 안전이 돼야 되는데 안전관리자에게 더 일을 더 중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결국은 스마트 안전 기술들은 좀 멀어질 거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로자한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가 저는 현장 적용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IT는 비싸다라는 생각도 있고 IT는 굉장히 싸다라는 두 가지 이제 이런 갭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임석빈 박사님 쪽에서 발표해 주셨듯이 재해 비용이 그동안은 정성적으로만 이렇게 산정이 되다가 정량적으로 산정이 돼서 이것들을 실제 사용하는 경영진이나 임원이나 아니면 기타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정량적인 지표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보다 더욱더 이런 그 현장 적용 효율성이나 적극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네 분께서 발표하거나 토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고 그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 기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대장을 발주자가 작성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오류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영국의 CDM을 벤치마킹 했는데 결과는 좀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국의 아까 통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영국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는데요. 그 전제는 첫 번째 그 발주자부터 시공자까지 책임이 굉장히 합리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영국의 이제 발주자의 책임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적기에 적정한 수급인을 선정할 것이고, 두 번째가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를 제공할 것, 세 번째가 공사에 관련된 지반 조사를 제공할 것 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안법에서 하고 있는 안전 대장 작성 이런 거는 수급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발주자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 하위 규정에서 수급인들이 해야 될 일을 발주자가 챙기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또 외주져서 작성하는 똑같은 위해염 방지에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가 해야 될 역할은 적정한 공사 조건을 제공하는 데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 안에 시시콜콜하게 뭘 직접 하게 하는 거는 우리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면서 항상 놓치는 게 그거 같습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핵심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핵심 개념은 못 가져오고 껍데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강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요, 중소규모 현장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관리 체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 모든 공사에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법이나 이런 데 감리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전은 감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안전관리자는 그러니까 그 감리 위치에 가서 하게 되면 중소규모까지 꼭 그 아까 제가 그 안전관리자를 전담만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는데, 공사 규모가 작아지면 하나의 안전 전문가가 2개, 3개 현장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우리 지속기관처럼. 근데 문제는 안전 그 전문가가 발주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지 현장에서의 위화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 수급인이 현장 소장 밑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우리가 안전에서 얘기하는 제3자 감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주자의 마지막 책무 10번째가 뭐가 들어있냐면, 영국에서는 그 발주자는 자신의 법에 있는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서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나 그 안전 전문가는 발주자한테 법에 있는 안전 책임을 알려줬다는 것을 서명해서 공사 착공 신고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책무 인지 의무가 확실하게 돼 있는데, 그 영국의 제도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그 기능은 그건데, 우리는 그걸 계속 빼고 간다는 거죠. 제가 30년 얘기했는데도 계속 빼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세움터에 뭐 착공 신고서나 우리가 신고하는 제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몇 줄만 바꾸면 태우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중소규모 현장까지 지금처럼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발주자의 권한을 위반 안전 전문가가 공사 계획 단계부터 모든 걸 체크하면은 우리가 이 첨단 이런 게 없더라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그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상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개별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비나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합 플랫폼,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첨단 기술이 활성화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분야처럼 어떤 표준을 정하거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 서비스가 개입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공공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먼저인 것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인증제도가 분명한 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데가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유해가스 센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유해가스 센서가 현장에서 어떤 유해가스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그게 이제 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유해가스 센서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와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PCB라든지 본인만의 펌웨어 시스템을 해가지고 표출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국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든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그 어떤 기업군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유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증들을 다 받은 완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쓰는 부분들은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만이 만든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센서에 대한 것들 어떤 기능적인 인증은 있지만은 완성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것들은 인증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각각 다양한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서 이런 공공기관, 보건공단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인 장비에 대한 것들이 인증 기준 지침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보건공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 용역과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보급 및 분석에 대한 테스트베드 현장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내년부터는 중소규모 현장들로 해서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과제가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각각에 대한 하드웨어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의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확대할까라는 그런 개념도 좋지만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이런 주최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납품이 되느냐. 그거를 조금 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계신 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이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할 텐데요. 특히 뭐 재정 기술적인 면에서 열악하면서도 사실은 재해는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시스템을 좀 적용을 촉구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이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저희가 과제를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과제 자체가 그 중소 현장에 타겟팅 돼서 거기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8세부, 9세부의 그 뭐 스마트 웨어러블이나 뭐 진단 장비들도 있지만 저희 7세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예측해서 조금 그 재해율을 저감하는 데에 좀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CTV도 가급적이면 아주 고사양의 어떤 그런 CCTV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최소한의 지능형 CCTV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효과적인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올 초부터 모든 서울시 현장에 대해서 CCTV 의무화도 하셨고 많은 현장에서 이미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열악한 중소 현장 같은 경우는 또 그것마저도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그 CCTV 지원, 스마트 기술 및 CCTV 지원 사업을 해서 현장에다 한번 적용을 해서 좀 그 도움을 드려보고 그게 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국토부랑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지금 제도적으로 어쨌든 그 아까 뭐 이정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경영자들도 이런 그 안전 사고의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진법상의 안전관리비가 조금 더 조정돼야 될 부분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할 때 같이 반영을 해보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결국 첨단 기술 중에 그 AI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 현장은 매일 공정도 변하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AI를 활용한 안전 관리에 어떤 그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 어떤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두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네, 아까 이제 안홍석 교수님께서도 발표에 있었지만, 건설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300여 가지의 예를 들어서 경미한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한 건의 중대 위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AI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한 건의 다양하게 올라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건의 중대 재해를, 중대 사고, 중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AI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들이 이제 기술 분석, 특허 분석을 해보면 IBM이나 구글, 그리고 메리언츠나 뭐 알리안츠 등과 같은 이런 곳들은 대부분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 같은 이런 특허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AI적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가 더 이제 AI에 대한 적용이 확실하게 써 있는 그런 곳들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건설에 굉장히 필요한데 아쉬운 거는 AI의 핵심은 이 AI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라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공공화장실에 가면요, 거기에 체크되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열심히 하셔서 다 적합이지만 저게 부적합도 나와야 되고 빈칸도 NA도 나와야지 그 데이터들을 쭉 취합을 해서 어느 시점에 NA가 나오더라, 어느 시점에 부적합이 나오더라,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대에 화장지가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순수한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에 어떤 이제 보이기 위한 이런 데이터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최근에 AI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많은 AI 업체들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약 한 26만 건 정도 되는 공정정보, 부적합 정보 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타 사업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두 개의 위험 요인으로 이게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정정보, 날씨 정보만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장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과 어떤 공정들이 어떻게 만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기준과 폭넓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저는 뭐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걸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쉽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서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첨단 기술 건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의 힘을 빌려서 건설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미래일타안전보건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발표,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